이후로 비봉과 광명역을 시작으로 7km씩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뉴스, 평범하지 않은 시각으로 선입견 버리고 깊게 넓게 분석해 드립니다.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 함께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이슈팀장 김한한결의 기자. 안녕하세요. 법조팀장 손정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사건 번호 1109. 오늘의 사건은 혐오 증오 범죄입니다. 이슈팀장 김한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은 범죄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런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짧은 머리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네. 여성이 나한테 시비를 걸지 말라 하고 저항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성의 휴대폰을 뺏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버립니다. 아이고. 그리고 너는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해 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자기는 여자는 안 때린다 원래. 근데 페미니스트는 많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걸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이제 폭력을 휘둘러서 경찰에 이제 연행이 됐는데요. 경찰에 연행이 돼서 했던 말도 가관입니다. 본인이 남성연대라는 단체 회원이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같아서 때렸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페미니스트는 이제 계속 맞아야 된다. 이 얘기를 경찰서에 가서도 계속 하면서 피해자를 이제 조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공분을 이뤄냈어요. 그래서 네. 그 SNS 상에서 이제 짧은 머리를 한 여성들을 공격하는 이제 남성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쇼컷 머리도. 진짜 이게 뭐 설명을 진짜 하면서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네. 답답한데요. 그래서 나도 쇼컷을 했다 이런 네. 쇼컷 챌린지가 SNS상에서 유행을 하기도 했고요. 여성 단체들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여성 혐오 문제다. 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청원을 올리고 있고요. 영국 공영방송 BBC도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 외신에도 나왔어요. 예, 굉장히 창피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한국은 굉장한 경제 선진국 가운데 하나인데 일하는 여성이 살기엔 최악인 국가다. 그리고 성평등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가 성평등 지수가 낮은 거는 뭐 공지의 사실인데 네. 사실 어떤 페미니스트나 특정 여성의 모발 헤어스타일 가지고 혐오나 적개심을 가지고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는 좀 이제는 좀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죠. 사실 여성들이 쇼컷 하는 건요 아무나 못합니다. 아시죠? 우리 중학교 때나 이럴 때는 쇼컷 많이 하거든요. 네. 하나의 어떤 패션의 수단인데 지금 마치 그것이 어떤 성향성을 가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성향성을 보인다라고 오인해서 또 폭력으로 이어지는 건데 우리 사회가 약간 무슨 네.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거죠. 뭐 남성과 여성, 남성이라는 분류나 여성이라는 분류에도 스펙트럼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건데 머리 스타일로 내가 이 사람을 탁 찍어서 공격할 만큼의 증오심이 있다는 게 좀 놀라운 사건이에요. 저는 머리 스타일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남자들도 단발머리 네.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제가 취재하러 갔는데 교회 비리를 취재하러 갔는데 이거 목사님 이거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자가 네 머리가 더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왜 머리 스타일 가지고 뭐라고 해요? 안산 선수 네. 우리 양궁의 대들보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는데 네. 안산 선수가 쇼컷이라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모욕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터넷 게시판 문화나 이제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취재를 해보면 이 페미니즘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페미니즘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철학이잖아요. 그리고요 페미니즘이 자 성평등주의자들 성은 평등하다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네. 이게 잘못됐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한 채 몇몇 상징화된 어떤 그거를 해서 굉장히 이제 그것만으로도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네. 페미니즘이라서 공격했다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여성 일반에 대한 혐오, 공격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거를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여성 일반을 공격하는 건 아니라 특정한 여성들을 공격하는 거다. 특정 온라인, 네. 특정 세대, 특정 정치적 집단들이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래요.
네, 정치라는 건 보통 소통과 화합이고 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현상을 정치인들이 악용을 해서 오히려 집단화시키고 편가르기 하고 그런 여성에 대한 적대감, 뭐 남성에 대한 적대감, 싸움 붙이는 것, 그래서 내 편, 네 편 가르는 걸 더 가속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정치입니다. 네, 나쁜 정치 때문에 또 20대 남성들과 여성들이 지난 선거에서도 굉장히 상호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라보는 네. 일이 있었는데 네. 그게 지나치게 극단화되니까 이렇게 이제 폭력 범죄로까지 벌어지는데요. 네. 우리가 여성 혐오 범죄 종족 강력 사건으로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신림역 살인 네. 예고 사건. 네, 이때도 한 그 20대가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라는 이제 살인 예비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기소가 됐던 사건이 있었고요. 집행유예 받았어요? 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사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단해야 되고 강력하게 처벌을 구속해야 해야 돼서 된다고 했죠. 뭐 살인 예비죄 뭐 이런 것들 적용한다고 했는데 최종 1심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특정한 왜 날 집행유예일까요? 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라고 인터넷에 올렸고 뭐 무슨 그 한국 여자들을 이제 비하하는 단어까지 쓰면서 여성 혐오 게시글을 1224건이나 올린 사건입니다. 여성 혐오 범죄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아마 초범일 가능성, 실제 피해가 없다는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이렇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을 하면서 살인 예비죄와 협박죄 일부 유죄 판결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글을 공공연히 게시하고 인터넷상에 올림으로써 공포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은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뭐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근데 비중이 크지 않고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의 특성상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더 특별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헌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했거든요. 다른 글은 그럼 얼마나 불안감을 조성한 그 거예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시판에서 이런 정도 표현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사실상 용인한 셈이 되는 판결이 돼갖고 아니 뭐 죽이겠다 막 너 몇 명을 언제 이게 불안감 특별하게 불안감 공포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양형 기준, 뭐 폭행이나 살인이나 이런 강력 범죄의 양형 기준에 사실은 혐오적 표현이라든가 인종 차별이나 적개심을 기초한 증오 범죄에 대해서 가중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양형 기준으로 가중시킬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의 뭐 다량의 피해자를 야기했다거나 범행이 취약한 피해자에게 공격을 했다거나 거기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도 또 심신미약 술 먹었다. 네. 그리고 또 반성한다. 그래가지고 감경해 주잖아요. 네, 근데 이 혐오적 표현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네.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차별을 조장하는 게 될 수 있고 선동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중 요소가 없습니다. 아니 검찰에서는 변호사님 옛날에는 직접 찾아가지고 너 죽일래 이렇게 협박했는데 요즘은요 문자로 온라인에서 하잖아. 이것도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익명성에 기댄 이제 협박이라든가 SNS를 통한 살인 예비가 훨씬 더 무섭죠. 누가 하는지 모르고 언제 닥칠지 네. 모르기 때문인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한테 막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혐오를 기반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대한 편이다라는 점이 이 사건 신림역 사건에서도 몇 명을 죽이겠다고 했지만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에서도 볼 수 제가 있습니다. N번방 취재할 때 이제 특정한 여성을 실제로 이제 그 조주빈이 막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면서 실제로 협박을 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방에서 한 수백 명의 그 방 하나 기준으로 한 수백 명 정도가 지켜봅니다. 그럼 계속 채팅을 해요 실시간으로.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성에 대한 끊임없는 비하와 혐오 발언들을 하면서 저 여성이 저렇게 되는 거 너무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도단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도 공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엄청 공분이 일었을 때 그 네. 방에 들어왔던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처벌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하겠다고 했고 근데 실제로 그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통에 가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행 법 체계였고 그렇다고 하면 그 방에서 조주빈이 그렇게 하는 행위로 영웅 대접을 받았던 건 그 방에 있었던 어떤 혐오 정서에 기반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려면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그 방은 돈 내는 방은 아니었습니다.
자, 돈을 내주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고 그 영상을 사주고 그렇죠. 이것도 공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혐오 범죄를 조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인권 침해라든가 범죄의 피해자를 그냥 방관하는 거죠. 묵인하는 것이고 오히려 돈을 보내면서 그 행위를 방조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대부분은 이걸 공범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법리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하지 않은 겁니다. 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했는데 대법원은 N번방 접속만으로 성착취물 소지죄 처벌 못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해질 필요가 있는데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단 유럽은 이제 표현행위 자체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증오 범죄를 굉장히 이제 처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특정 인종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그게 차별 범죄다, 혐오 범죄라고 해서 더 가중 처벌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그리고 그걸 언론이 좀 조장하는 면도 있습니다. 어떤 살인 사건이 터졌을 때 특정 어떤 지역이나 인종 사람들이 그것을 저질렀을 때 그걸 또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차별이 조장이 되고 그 사람들이 더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으니 네. 그 적개심과 복수감이 또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조금 우리 법이 좀 몇 발자국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혐오 범죄, 증오 범죄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마저 지금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법률에 증오 범죄, 혐오 범죄가 들어온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일부 뭐 서울시의 인권 조례 여기에 이제 혐오나 증오적 표현을 이제 표현한 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인종에 대한 차별, 뭐 장애인, 노인, 뭐 여성, 특히 종교, 성적 지향 이런 걸로 이제 혐오 감정을 부추기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한다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행동을 이제 이 증오 범죄나 혐오 범죄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거든요. 성적 지향, 인종을 가지고 정치인들 하는 말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91년도에 미국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이런 사람들의 범죄를 이제 인셀 범죄라고 따로 범주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셀은 뭐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도태됐다 혹은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난 배제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립과 그런 사람들끼리의 커뮤니티에서 야 우리의 일자리를 누가 뺏어? 아시아인이 뺏고 있어. 야 우리의 일자리를 원래 일을 하지 않던 여성들이 뺏고 있어. 정치가 그랬잖아요. 네. 정치가 또 그걸 통합으로 맞습니다. 가야 되는데 그 차별을 부추기잖아요. 네, 근데 공론장에 나오는 정치인들, 굉장히 큰 스피커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도 우리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 우리의 공격이 정당화되는 과정을 밟는 건데 이게 지금 이미 모두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여성에 대한 문제를 하면서 또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되는데 이걸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들어온다고 그 앞에서 돼지고기로 파티를 하고 모욕을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들의 어떤 존엄성을 건드리는 행위를 하는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60년 이상을 산 사람을 앞에 두고 영어로 발언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했지만 미국에서 어떤 정치인이 그런 일을 했다.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그 나라 말을 조금 안다는 이유로 그러면 영원히 정치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인식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양성에 대한 존중보다는 어떤 집단에 대한 동질성을 좀 강조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조금만 다르거나 조금만 뭔가 튀거나 이러면 좀 배제하고 차별하려는 의식이 큰데 사실 우리 사이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도 아까 뭐 일자리 문제 나왔지만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거예요. 각자 권리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이 충돌 싸움에서 항상 약자가 지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은 약자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가야겠죠. 예. 그래서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소위 말하는 뭐 노인이라든가 뭐 아동이라든가 특정 인종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혐오 발언 너무 심하거든요. 너무 인종차별 너무 네, 심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심해서 이걸 방지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어떤 범죄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더 강력하게 보호해주냐 오히려 더 차별을 조장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입니다. 차별 범죄, 증오 범죄, 혐오 범죄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은데요. 특히 이제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 구도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이 되게 많은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맥락적으로 보면 혐오 범죄, 증오 범죄인데 현행 법률은 그렇게 또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행위만 놓고 봐서 이게 폭행이었냐, 뭐 재물을 뺏었냐, 뭐 이렇게 바라보는데 2021년 6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일면식이 없었던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합니다. 아이고. 이유가 뭐냐면 처음 본 사이인데 자기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화가 난 상태였던 거예요. 화가 나서 네. 약한 사람한테. 그렇죠. 약한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이 여성을 발견하고 이 여성을 막 폭행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경남 김해에서 있었던 일인데
소형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 앞으로 20대 여성 2명이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여성이 차 앞으로 지나가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아니 차 앞으로 지나가야지. 그러면 차 앞에서 누워 있습니까? 뭘 이게 뭐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들을 그냥 들이받아 버립니다. 받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 가자. 자기 차에 타라. 근데 이 여성들은 탈 수가 없잖아요. 너무 무섭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또 그 자리에서 여성들을 폭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의 행위 동기가 네. 말하자면 어떤 증오, 차별, 그다음에 혐오다라는 걸 봐줘서 이 사건을 가중 처벌하는 어떤 양형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기 때문에 단순한 이제 말하자면 하나하나의 개별 사건으로 처리되고 마는 거죠. 8390님 한 개인의 일탈을 남성 전체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또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남성 여성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간이 못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근데 약간 그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 댓글들만 좀 보시더라도 너무 이 혐오 감정을 이렇게 그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퍼날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뭐 지역을 찾는다거나 성별을 찾는다거나 뭐 어느 지역을 찾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맞아요. 뭐 마땅히 뭐 어찌 됐든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차별을 주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글들이 삭제되지 않고 너무 퍼날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표현에 너무 익숙해져서 스며들고 있는 거 아닌가. 방심위가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률에 내란선동죄라는 게 있잖아요. 내란 선동죄 제가 예. 당했었어요. 여러 가지 경험이 근데 있으십니다. 그럼요. 각종 사건은 뭐 네, 근데 소송은 독일에는 뭐, 네. 이런 혐오나 증오 범죄를 선동하는 걸 아예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예를 형사처벌 들면 해야죠. 댓글에 무슨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막 혐오 범죄를 선동한다거나 네. 인종차별로 해서 뭐 무슨 유색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글을 막 쓰면은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는 나치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찬양 그런 것도 다 범죄로 이렇게. 네, 그러면 사실은 그런 그 혐오적 표현이나 뭐 어떤 여성이라서 차별적으로 한다라는 거 이걸 술면하면서 공경이 하기 어렵죠. 예.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차별적인 요소를 그냥 귀에 걸리해서 되게 불쾌한데 이런- 나한테 욕 안 해도 그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게 인터넷상에서 이런 혐오 표현이나 이런 헤이트 스피치라고 부르는 것들을 하면 그걸 방치하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야죠. 네,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만약에 그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너희가 이걸 방치했어? 그러면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매기는 거예요. 책임 물어야죠. 네, 사실 이 구조로 가면 한국은 제 그냥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훨씬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예, 포털 체계나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들을 놓고 보면 네. 상징적으로 몇 군데 포털에만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고 규제하면 지금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에게 불리한 가짜뉴스를 뭐 이 보도는 정정되었습니다. 이런 걸 달고 있는데 사실 사회 문화적으로 포털의 어떤 역기능 을 완화시키려면 그런 표현들을 포털들이 스크린하고 모니터링해서 밀어내는 네. 이런 작업들에 기술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이제 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방심위가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자꾸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특히 차별은요. 그게 이제 잘못 왜곡된 사람들에게는 공격해도 좋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는 거. 네. 반성도 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죠. 마땅히 그럴 만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번에 이 쇼커트 머리 여성 때린 사람도 본인한테는 어떤 사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피해를 준 적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강자한테는 되게 약하고요. 제가 그 10대에 이런 혐오 관련된 정서를 가진 청소년들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가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사람이 자기 알고리즘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가 그러니까 그 나이 때 가치관이 형성될 때 잘못됐다는 것조차 판단을 할 수 없고 내 친구들 다 그런다. 네.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일이 네. 그런 얘기를 보는 사람한테 또 그런 알고리즘이 또 작동해가지고 그런 혐오, 네. 차별 그런 것만 또 보여주잖아요. 청소년한테는 못 보게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이 범죄인데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기업 이런 걸 좀 제재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도 혐오 범죄가 많습니다. 근데 혐오 범죄 처벌하고 있습니까? 혐오 범죄 근절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혐오 범죄라는 규정부터 이제 정의부터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부터 사실 방통위 규정이든 뭐든 체계 안에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책에도 규정도 없어요? 네, 이게 이제 표현의 미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해 주기에는 이게 이제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라도 들어오든가 아니면 말하는 것처럼 뭐 형법 규정이 아예 이런 국적이나 인종이나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 논의랑 비슷한데요. 사실 차별금지법은 형사처벌 조항을 넣지도 않는데 사회적인 논란이 되게 컸었죠. 네. 그런 인식, 나도 언젠가는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우리가 국내에서 지금 여성과 남성으로 싸우고 있지만 같이 아시안이 저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면 그냥 아시아인이라고 같이 차별받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인 혐오 범죄로 한국인 좀 지나가다가 막 네. 받고 그랬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코로나19가 처음 이제 막 유행을 시작했을 때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미국 길에서 돌 맞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엄청 비분간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문명 국가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중국인 조선족이라고 하면 길에서 때려도 저 조선족이라 뭐 누구 뭐 잘못이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체계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우리의 자랑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눈이 이렇게 딱 찢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네. 이거 알잖아요. 이게 인종차별인데 3년간 축구장 출입금지입니다. 이 얼굴 찍어놔가지고 어느 축구장도 못 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 우리가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자기 반성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부지불식간에 나도 누군가에게 가지고 있는 차별적 의식과 선입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가.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쉽게 하는 거 아닌가. 그 손흥민 사건을 보면서도 그 사람도 그냥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드러냈을 텐데 그게 타인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모멸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를 네. 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 기자는 인사만 하세요. 시간만 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김한 기자,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